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원종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소개도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만나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단연코 독서를 통해서 오늘의 제가 형성됐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하루 일과를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매일 3시간씩 독서를 합니다. 매일 3시간씩 독서를 하고 그냥 독서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독서한 내용들을 직접 글쓰기를 합니다. 그리고 브런치라고 하는 작가들에서는 카페가 아니고 그 앱에 제 글을 올립니다. 그러면 매일 글을 쓰면 뭐예요? 10년 동안 매일 글을 썼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럼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대표님, 뭘 그렇게 복잡하게 삽니까? 그렇게 치열하게 삽니까? 아니, 치열하게 사는 게 아니고, 나 너무 재밌어. 즉, 재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순의 선비의 정의가 뭘까요? 조순의 선비. 조순의 선비는 다른 게 아니고,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글을 읽고, 직접 글을 쓰는 사람을 조순의 선비라고 합니다. 아테네의 시민은 아테네 노예도 있고 시민이 있는데 아테네 시민과 노예를 구분할 수 있는 그 분기점은 단순하게 어떤 지혜의 문제가 아니고 아테네 시민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철학책을 읽고 오후에 아고라 광장에 나가서 토론과 발표를 즐기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기본적으로 군대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신 리더이시고 중간 간부이시고 앞으로 더 큰 리더가 되실 분이죠. 그러면 그 리더는 기본적으로 메시지를 많이 뿜어내야 되죠. 그죠?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말하고 글 쓰는 부분들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냥 교훈적인 말을 한다고 메시지가 전달되는 건 아니죠. 그죠? 메시지가 울림이 있으려고 하면 뭐예요? 그 메시지가 울림이 있을 정도로 내가 그 문장 하나하나에 깊이 있는 내 사고와 그 다음에 내 경험과 내 모든 것들이 녹아 있어야 됩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붓글씨를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붓글씨를 적을 때 글씨를 잘 적는 것이 아니고 좋은 글을 적으면은 내 몸에 그게 뭐예요? 배어듭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좋은 글은 계속해서 말로 뱉어내고 쓰기 시작하면은 그 좋은 글이 내한테로 뱉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 이런 것들을 함부로 뱉어내면은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악의 기운들이 나한테 붙는 거예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만큼 글을 읽고 글을 쓴다는 것들은 굉장히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중요한 문제예요. 제 오늘 제목이 생각이 열려야 세상이 열린다. 저는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저는 제가 성공했다고 봐요. 그러면 당신이 왜 성공했느냐? 누군가는 질문하면은 제가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은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하고 좋아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내가 남들보다도 조금 더 좋은 위치에 와가지고 내가 싫어하는 일을 안 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가 있고 내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좋아하는 사람들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것이 나도 이롭지만 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에 조금 더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면 저는 성공의 사람이에요. 그게 크든 작든 상관은 없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생각이 열려야 나의 세계도 열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도 열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생각을 열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생각을 열립니까? 그것은 단연코 독서에 쏜다. 메뉴를 주면 메뉴를 잘 익혀가지고 메뉴대로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지식인이라고 하지 않죠. 지식은 지식을 받아들였어. 지식을 편집했어. 그 편집된 지식을 나의 실생활이나 나의 일에 적용했어. 적용한 것을 가지고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새로운 지식으로 나아가는 데까지 연결이 돼야지 지식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제목이 생각이 열려야 세상이 열려. 비아
abstract art, wisdom is visualized. 그러니까 추상화를 통해서 wisdom, 지혜는 현실화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읽고 쓰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읽고 쓰기 위해서 독서를 해야 되는데 독서도 그냥 독서가 아니고 인문고전에 대한 독서가 중요합니다. 그럼 왜 독서 중에서 인문고전이 중요한가 하면은 인문고전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문사철이라고 그래요. 문사철. 문학, 역사, 철학이죠. 여러분 문학이 뭐예요? 문학이 왜 중요할까요? 문학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일어날 법한 모든 일들을 인간의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만들어낸 허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최고의 문학 작품이 뭘까요? 그리스 로마 신화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으면은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를 모르고 창의성을 발휘한다. 그 거짓말이다 이 말이에요. 이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이 보면은 그 위에 이 위에 보면은 그리스로 되어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연필이 있죠, 그죠? 삼각형이 있고 그 밑으로 아테네 시민들이 쭉 뭐예요? 아고라 강작으로 가고 있는 그림이에요. 여러분들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다. 이 말은 너무나 평범한 말이죠.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다. 근데 기원전 6세기에 아테네의 고대 그리스 시대의 파르메니데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다. 이렇게 철학적인 메시지를 툭 던진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파르메니데스에게 있는 것은 사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유하는 모든 것들은 그 사람한테 있는 것이에요. 대단한 말이죠. 자, 보세요.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은 내가 있는 것이고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가 생각할 수 있고 사유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내가 이뤄낼 수 있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세상이 완전히 틀린 세상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파르메니데스가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은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는 것이 아니고 사유하는 모든 것들은 의지가 붙어지면은 현실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파르메니데스의 철학,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제대로 사유하고 질문하면은 내가 사유하는 모든 것들은 나의 의지에 따라 가지고 내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문고전을 공부하는 이유는 아까 문사철이라고 했는데 역사는 뭔가 하면은 역사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일어난 발자취들을 인간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기록한 사실서다 이 말이에요. 역사는 그런 거죠. 그러면 내가 미래를 예측하고 싶은 리더고 뭔가의 기획을 해야 되는 사람이 과거를 모르고 미래를 논한다. 그럴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뭐예요? 역사를 공부하는 거예요. 몇 년도에 어떤 일이 났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 왜 이런 일이 났고 어떻게 대처했고 왜냐하면 인간의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인문고전의 철학은 뭔가 하면은 철학은 별게 아닙니다, 여러분. 철학은 여러분들이 호기심이 가는 모든 것들을 궁금해하고 밝혀내는 그 과정이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문학, 역사, 철학을 모르고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문고전을 읽는 거예요. 근데 인문고전을 읽는 직접적인 원인은 뭔가 하면은 여기에 어떠한 내용이 있고 어떠한 내용이 있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남에게 배울 수 없는 천재의 표상. 그것이 뭔가 하면은 메타포라. 메타포라가 그리스로 언유입니다, 언유. 이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그리스의 철학자가 이야기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문고전을 읽는 이유는 언유적인 능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인문고전을 읽습니다. 우리가 철학책이나 인문고전이 어려운 이유는 모두한 인문고전 철학책들은
언유와 비유와 반복과 도치가 넘나드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딱 문장을 하나 주고 나면은 이 문장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작가가 쓴 이 문장을, 철학자가 쓴 이 문장을 내가 들어 올려가지고 그 문장 밑으로 낮은 걸 해가지고 안으로 기어 들어가서 그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사유하고 질문하면은 무궁무진하게 그 말에 해석을 낳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 하면은 지식인은 언유적인 표현을 쓰는 사람입니다. 언유가 뭔가 하면은 여러분 아시죠? 전혀 성질이 틀린 이것과 저것을 조합할 수 있는 힘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보이는 성질은 전혀 틀린데 안에 있는 본질은 서로 간에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본질을 가지고 뭔가를 엮다 보면은 창의성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서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인문고조를 읽다 보면은 언유적인 문장을 뭐예요? 풀어헤쳐야 되죠. 그죠? 그 풀어헤치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논리적인 사고, 추론적인 사고 필요하죠. 그래서 사실은 철학을 공부하기 전에 제일 먼저 공부하는 게 수학입니다. 언유적인 능력, 언유적인 문장을 가지고 이것을 풀어헤치려고 하면 논리적인 추론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죠? 그럼 논리적인 추론적인 사고의 힘은 어디서 배웁니까? 수학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잘한다는 정의는 반에서 1등하고 전교에서 1등해서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고 서울대학을 가고 그래서 1등해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정의가 아니에요. 공부를 잘한다는 진정한 정의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내가 모르는 지식을 스스로 논리적인 추론적인 사고를 통해서 깨우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뭐예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예요? 공부는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에 갈리는 부분들은 그 사람이 머리가 나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공부하는 방법과 태도가 잘못되어서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의 공부는 학원 가서, 학교 가서 선생님 강의 듣고 이해하고 암기하고 그 다음에 시험 쳐서 점수를 맞춰서 원하는 대학을 가고 대학을 가면 그 다음부터 공부를 안 해요. 이것은 공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받아들여서 내가 관점을 달리해서 재해석해서 사유하고 질문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내는 그 힘이 공부력이고 그 힘을 갖춘 사람이 앞으로의 시대에서 리더가 되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자, 여러분들 이 그림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왼쪽에 있는 그림이 누굴 것 같습니까? 철학자입니다. 소크라테스예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그의 제자 플라톤입니다. 두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있죠. 시험 상둥이처럼.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러니까 철학의 3대 철학자가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 제자 플라톤,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인데 이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48권의 철학책을 냈고 그 철학적인 사상들은 전부 다 그의 스승 소크라테스를 통해서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유명한 소크라테스는 한 권도 자기가 책을 저술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사상을 그의 제자인 플라톤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에 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아테네 강장에 가가지고 아테네의 젊은이들한테 계속해서 질문을 해야 됩니까? 정의란 무엇이냐? 정의란 무엇입니까? 정의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아테네의 젊은 청년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소크라테스 선생님한테 이렇게 도발적인 질문을 합니다. 아니 소크라테스 선생님, 당신은 왜 정의가 무엇인지 우리한테 가르쳐주지 않고 계속해서 질문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소크라테스는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나의 역할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분만하는 삼파의 구실을 할 뿐 정작 생각을 분만하는 사람은 당신들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스승은 지식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질문을 자극해서 뭐예요? 생각은 자기가 분만하는 사람. 우리가 기본적으로 군대에서 이제 체육 시간이 많죠, 그죠? 그 다음에 어릴 때도 체육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왜 체육을 그렇게 열심히 할까요? 아니마 사냐 인 코르포레 사뇨. 이게 라틴어 말입니다. 이 라틴어 말인데 이 말은 그리스의 철학적인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마 사냐 인 코르포레 사뇨.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건전한 정신은 건전한 육체로부터 온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철학이라고 하는 지적인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정신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육체가 굉장히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철학을 공부하기 전에 체육을 엄청나게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플라톤이라는 철학자도 철학자이기 이전에 레슬링 선수예요. 레슬링으로 고대 올림픽에 3번이나 출전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 현대에 있는 올림픽이 4년마다 열리고, 그죠? 이 올림픽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가 하면은 고대 그리스, 고대 올림픽에서 오는 거예요. 그 올림픽을 개최한 이유는 아테네가, 그리스가 철학의 본고장이기 때문에 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육체적인 건강이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근대 올림픽이 생긴 거죠. 그래서 아니마사냐 인코르포레 사뇨. 이 그리스 철학의 체육을 중시하는 이 문구 하나를 가지고 회사를 만들었던 회사가 아식스의 경영의 캐치프레이즈가 뭔가 하면은 사운드 바디 사운드 솔. 건전한 정신은 건전한 육체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아식스가 기업을 할 수 있는 그 경영의 가치는 그리스의 철학의 이 문구 하나에서 온 거다. 그만큼 뭐예요? 독서가 중요한 메커니즘입니다. 자, 이 그림 여러분들 보신 분 계시죠? 이게 르네상스 때 라파엘로라고 하는 화가가 그렸던 아테네 학당입니다. 이 아테네 학당에서 나오는 54명의 철학자들, 사상가들의 사상을 우리는 현대에 와가지고 학문으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앙에, 이 중앙에 2명이 있죠. 중앙에서 이렇게 제일 중요한 사람이죠, 그죠? 이 사람이 플라톤입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다. 제가 모두한 인문고전은 추상화로 표현한다고 그랬죠. 저희 회사는. 자, 이 그림이 그냥 그려진 그림이 아니고 이 플라톤의 손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늘을 향하고 있죠. 그러니까 플라톤의 철학은 이상주의적인 철학입니다. 현실에서는 이런 달성될 수 없는 이상적인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가치를 플라톤은 철학적으로 메시지를 인류에 남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을 통해서 철학을 전수받았지만 그것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앵무새처럼 내뱉은 것이 아니고 자기가 사유하고 질문해서 자기만의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만들어냅니다. 그 철학이 현실주의적인 철학, 경험주의적인 철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손이 뭔가 하면은 땅을 향하고 있죠. 그죠? 그런 이유인 거예요. 그리고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들고 있는 이 책이 뭔가 하면은 니코마코스 윤리학. 왜 윤리학을 들고 있는가 하면은 살아가면서 정의롭게 살고 윤리적으로 사는 것들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들을 저기에서 모든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제가 이제 인문고전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인 추론적인 사고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논리적인 추론적인 사고가 필요한 이유는 인문고전의 모든 문장들이 기본적으로 언유법적으로 결론을 툭 던져주기 때문에 분해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것을 언유적으로 표시 한번 해볼게요. A는 여러분들 백인이라고 생각하세요. B는 흑인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백인이 피부색이 검은다는 이유로 흑인을 노예로 삼을 수 있다면 흑인은 마찬가지 논리로 피부색이 하얗다는 이유로 백인을 노예로 삼을 수 있다. 그래서 백인과 흑인은 동격이다.
그럼 뭐예요? 허기는 해박이 돼야 되죠.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제가 이런 말을 한 게 아니고 링컨이 노예를 해방시킬 때 미국의 대국민들한테 던졌던 메시지다. 그러니까 이 A는 B보다 크거나 같고 B는 A보다 크거나 같으면 A, B는 동격하다는 것들은 진리값이기 때문에 누가 반박할 수 없어. 그죠? 반박할 수 없는 이 공식에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툭 대입하면은 사람들이 그걸 반박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은 사실이기 때문에. 메시지를 이렇게 풀어내면은 굉장히 울림이 있는데, 야, 인간이 다 동격이기 때문에 해방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뭐예요? 윽박지르는 거죠. 연설문은 이렇게 작성합니다. 그리고 지식인들은 전부 다 연역법적 사고를 하는 거고, 서양에 있는 모든 지식들은 연역법적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드리면 여러분들, 이 왼쪽에 있는 게 자유의 신상이죠. 그죠? 미국의 독립선언서가 대표적으로 서양의 지식의 체계를 그대로 대변하는데, 이 미국의 독립선언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남에게 양도할 수 없는 천부적인 권리 몇 가지를 타고 태어났다. 자, 이 말에 시비를 걸 수 있습니까? 이 말은 우리 받아들일 수 있죠. 그죠? 자, 던져주고, 그 다음에 그 천부적인 권리 중에 하나가 안전에 대한 욕구,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욕구, 그 다음에 뭐예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그것이다. 그러면 이 세 가지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 국민은 우리가 원하는 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이 원하는 정부를 구성하는데 누군가 방해하면 우리는 저항권이 생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대한민국 교육은 다음 중 미국의 독립선언서에 포함되지 않은 건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뭐예요? 지식이 아니다. 이거예요. 지식인은 이 소위 말해가지고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알았으면은 그다음부터는 사유하고 질문해서 비판의식에 놓아야 되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미국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정부를 우리가 힘으로 구축할 수 있는데 왜 영국이 우리를 지배해? 이런 질문이 나오죠. 그죠? 그럼 뭐예요? 문제의식이 들어오는 거죠. 알면 문제의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문제의식이 들어오니까 이제 그럼 뭐예요? 독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독립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미국은 그때 당시는 시민군이단 말이에요. 그죠? 영국은 정규군이에요. 시민군하고 정규군을 싸우니까 잘못하면 내가 전쟁의 처음이 뭐예요? 죽는 거예요. 겁이 나가지고 전쟁을 못하면 뭡니까? 난 노예로 사는 거예요, 평생. 그러니까 노예로 살기 싫으니까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때 되면 뭐예요? 용기가 필요하죠. 자, 용기가 필요하고 사회하고 질문하다 보니까 뭔가 답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영국에서 개서양을 거쳐가지고 미국까지 돌아야 되니까 들어오는데 한 2, 3개월 걸리죠. 들어온다고 하는 것들은 뭔가 하면은 전쟁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보급품이죠. 그죠? 보급품. 그러니까 보급품이 오는데 3개월 걸리는데 오다가 풍랑 맞으면 뒤지는 거고 그러니까 야, 붙어볼 만하다 하고 전쟁을 해서 미국이 독립이 된 거죠. 이게 뭐예요? 미국의 독립선언서 전체가 연역법적 사고로 되어 있죠. 근데 미국인들은 전체적으로 연역법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GMB라는 회사가 처음에 영어 회사로 출발했는데 우리가 영어의 문장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 이렇게 되어 있어. 우리는 공부할 때 자, 문장의 용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니까 그거 이제 왜요? 그러면 어떤 학생이 질문하죠. 선생님, 왜 영어는 한국말하고 틀려요? 그 상황이 막 외우라니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왜 영어가 이렇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영어의 문장 자체가 연역법적 사고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영어의 알파벳은 고대 그리스의 페니키아인들이 쓰는 페니키아에서 들어왔다. 그러니까 페니키아인들은 상업활동했던 사람이에요. 중요한 거는 물건을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물건을 파는데 네가 팔았는지 내가 팔았는지 주어가 중요해요. 그래서 주어가 먼저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동사가 중요해요. 그래서 동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물건을 팔았는지가 중요해요. 목적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어떤 물건을 언제 어디서 누구한테 몇 개 팔았는지를 저 뒤에 중요하다. 수식어고는 뭐예요? 뒤에 붙는단 말이에요. 이 문장 구조 체계가 뭐예요? 연역법적 사고다. 자, 여기까지만 이해하면은 영어식 문장 구조 이해 다 된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소위 말하는 이런 메커니즘,
왜 이렇게 됐는지를 이해 안 하고 그냥 외우게 하는 거예요. 외우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문고전을 독서하고 하다 보면은 내가 내 머릿속에서 기존적으로 태생적으로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기납법적 사고가 연역법적 사고로 굉장히 많이 뭐야? 전환된다. 이것도 이제 그림이 하나 왔는데, 자, 이 그림이 뭘까요? 이 그림이 보면은 여기가 와인잔입니다. 와인잔이죠. 이 와인잔은 어떤 나라를 표시하고 있는데, 어떤 나라를 표시할까요? 이탈리아 반도입니다. 로마를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로마, 이탈리아 반도가 보면은 여자의 부처처럼 생겼죠, 그죠? 이 유리잔은 이탈리아 반도를 의미하고, 이 위에 있는 황금새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황금을 의미합니다, 황금. 그 위에 있는 칼이 하나 있죠, 그죠? 이것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추상화입니다.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은 14세기, 15세기에 이탈리아 반도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우리나라 따지면은 외무부 장관쯤 돼요. 근데 이 마키아벨리는 대학을 졸업 안 했어. 고등학교 때까지만 다닌 거예요. 그 고등학교 때까지 다닌 사람이 외무부 장관을 통해 가지고 이탈리아 반도의 외교 수장으로서 그 위에 있는 강대국들, 신성로마 제국이나 스페인이나 프랑스에 있는 황제들을 만나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탈리아 반도가 어떤 나라입니까?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 천년 로마 제국이 어떻게 하다가 이 조그만한 5개의 공화국으로 쪼개져 가지고 강대국들한테 먹힐 수 있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와 있는가. 다시 이탈리아 반도를 천년 로마 제국으로 귀환시킬 수 있으려고 하면은 군주의 덕목은 무엇인가를 논하는 책이 군주론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키아벨리가 살았던 이탈리아 반도는 천년 전에 로마 제국 강대국이 아니고 유리잔으로 어느 순간에도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위태위태한 정치 환경이 있다는 것들을 이 유리잔 하나가 설명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군주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군주의 자리는 이 허리다, 허리. 허리가 강해되죠. 근데 이 허리가 강해되는데 이 위에 뭐가 있습니까? 검은 보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주가 사적인 이익을 통해 가지고 검은 보화에 물들면 그 무게 때문에 군주의 자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군주가 아무리 인자해도 인자 하나만 가지고서는 정권을 유지할 수가 없고 나라를 유지할 수가 없고 제일 중요한 게 군사력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표시하는 게 뭐예요? 칼이에요. 근데 그 14세기, 15세기에는 용병이 엄청나게 많이 유행했던 시대죠. 자기가 군대가 없으면 돈을 주고 사오는 거예요. 그 용병의 충성심을 뭐예요? 담보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군사력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군주의 덕목은 쭉 설명하는 책이 마키아벨리 군주론인데, 그럼 이 마키아벨리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마키아벨리가 어떻게 외교수장이 됐는가 하면은 마키아벨리는 이런 말 합니다. 나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관복을 갈아입고 지혜의 정원으로 들어가 옛 성현들과 지혜의 음식을 나누면서 질문을 한다네. 그때 왜 이런 식으로 행동하셨느냐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마키아벨리는 인문고전의 독서강입니다. 그러니까 인문고전의 독서를 통해서 로마사라든지 그리스의 철학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읽고 해안이 생겨서 외무부 장관을 하면서 이 절체절명의 이탈리아 반도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역할을 했던 사람이 마키아벨리 군주론. 그런 책들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들은 인문 독서강이라고 보십니다. 인문고전에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들이 사과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인간이 태어났을 때 에덴 동산에서 사과가 떨어지죠, 그죠? 사과님을 먹고, 호기심 때문에 사과님을 먹고 인간은 뭐예요? 여러 가지 핍박을 받는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트로이 목마 할 때 트로이 전쟁도 기본적으로 황금 사과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이 사과는 언제 나오는가 하면은 유턴 때 나오죠. 유턴이 만유인력을 발견할 때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호기심을 가지고 했다고 그러죠. 그죠? 자, 뉴턴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그 위대한 만류력의 법칙을 어떻게 발견했습니까? 나는 거인의 어깨에 올라탔을 뿐이다. 이 거인이 누굽니까? 과거의 옛 성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류력의 법칙을, 여러분들 만류력의 법칙을 누가 발견했습니까? 뉴턴이 발견했습니까? 만류력의 법칙은 뉴턴이 발견한 게 아니에요. 만류력의 법칙은 그 앞에 있는 케플러라고 하는 과학자가 발견했는데 그 케플러라는 과학자가 수학적으로 증명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학적으로 증명한 사람이 뉴턴이다. 그러면서 이 뉴턴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탔을 뿐이다. 결국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두한 성현들이나 지식인이나 글로벌 CEO들은 다 과거의 지혜를 가져와서 내가 쿠키가 사람들이다. 이 말.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이제 18세기 현대에 들어와가지고 유명한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인데 여러분 이게 뭐죠? 망치죠, 망치. 이건 그냥 망치가 아니고 니체의 망치입니다. 철학자 니체의 망치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전복의 철학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전복의 철학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니체는 제가 뭐랬습니까? 모두한 리더들이나 지식인들은 언어적인 표현을 쓰고 그 다음에 연역법적으로 사고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니체의 철학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니체의 철학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신은 죽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신은 죽었다 표현하는가 하면 여기서 말하는 신은 종교적인 신을 말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인간은 뭔가에 행동하면서 불편한 일이 있고 이해 못되는 일이 있고 뭔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으면 신을 찾습니다. 없는 신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니체는 신은 죽었다. 이 신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불편한 진실과 편견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다 깨부수고 너의 의지로 살아라고 하는 것들이 니체의 철학이다. 니체의 철학을 통해 가지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의지로 내 삶을 스스로 살아가라는 게 니체의 철학의 핵심입니다. 우리 니체의 철학책 중에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뭔가 하면은 인간의 삶을 이렇게 표시합니다. 니체는 인간은 살아가면서 마치 낙타처럼 덧없이 사막을 왔다 갔다 하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어적으로. 그래서 니체는 you should 너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의무감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I will 너의 의지로 살아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동물로 표현해가지고 사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사자가 넓은 들판을 뛰어다니면서 먹이를 찾아가 돌아다니죠. 그죠? 그런데 먹이를 못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I am 어린 동심의 세계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니체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핵심은 기본적으로 낙타처럼 살지 말고 사자의 자유중심을 가지고 살아서 어린 동심의 세계. 어린 동심이 뭔가 하면은 어린 동심은 여러분들 고정관념과 불편한 지식이 없습니다. 편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열려고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불편한 지식과 편견을 다 깨부숴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정리를 하면은 앞에서 인문고전을 읽는 첫 번째 목적이 언어적인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읽는 것이고 언어적인 능력은 이것만은 남에게서 배울 수 없는 천재의 표상이라고 그랬죠. 그죠?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두한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들은 극단적인 언어적인 능력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잡아보세요. 우버가 뭐예요? 우버? 우리가 출퇴근 하다가 같이 동승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을 그냥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썼던 것을 온라인으로 옮기면 우버가 되는 거죠. 쉬운 문제예요. 그 다음에 마켓컬리가 뭔가 하면은 새벽 배송이죠. 지금 새벽 배송이 쿠팡이 많이 하는데 첫 시도는 마켓컬리가 했죠. 그죠?
마켓클리 대표가 울산 사람입니다. 여자인데 울산 여중을 나왔어요. 울산 여중을 나와가지고 미국의 웨슬리라고 하는 정치학과를 왔는데 김설아 대표가 어릴 때 저 울산에 가면은 저 경상도에 가면은 제치국 아줌마가 있습니다. 아침마다 제치국 그 양동이를 들고 제치국 사이소라고 돌아다녀요. 그 한 그릇에 1,000원 합니다. 저도 엄청나게 어릴 때 많이 먹었어요. 그것을 온라인으로 옮겨놓은 거예요. 마켓클리 새벽 배송이 그렇게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에어비앤비는 뭐예요? 에어비앤비? 우리 민박집 아니에요. 대학 다닐 때 민박 우리 캠핑 가고 할 때 민박 많이 쓰잖아요. 그죠? 민박집이에요. 그러니까 은유적인 표현이 극대화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 전환이 굉장히 쉬운데 이게 어려운 사람들은 야 그게 어떻게 그렇게 확장이 돼? 그 비약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결국 지식인은 결론적으로는 지식을 받아들여가지고 은유적인 능력을 통해서 세상을 엽니다. 왜 은유적인 능력이 중요한가 하면은 여러분들 내가 많이 알면은 내가 생활하고 있는 익숙한 이곳이 지겨워요. 그래서 이 익숙한 이곳을 탈피해서 낯선 저곳으로 향하려고 하는 호기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의 목적은 익숙한 이곳을 버리고 낯선 저곳으로 향하려고 하는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그 첫 시도가 은유적인 능력에서 나오고 그 은유적인 능력은 인문고전 독서를 그냥 독서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 읽고 매일 사회하고 질문해서 내 문장으로 써서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기는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대학교가 3가지를 가져왔는데 지금 미국에 제일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이 하버드가 아닙니다. 미네르바 스쿨이에요. 미네르바 스쿨이 2014년도에 만들어진 학교인데 이 학교는 기본적으로 수업 시간에 캠퍼스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수업하느냐? 모든 것들을 온라인 수업을 합니다. 온라인에 수업을 하는데 교수님이 2분 들어오셔요. 근데 그 교수님의 마이크는 꺼져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교수님이 이야기하지 말아요. 그럼 어떻게 공부하느냐? 자기가 수업 들어가기 전에 300페이지, 400페이지 인문고전을 읽고 온라인으로 토론하고 발표하고 서로 간에 디스커션하고 그리고 언제 모이느냐? 방학 때 모여가지고 전 세계의 유명한 글로벌 컴퍼니의 이제 인턴을 다닌 그 학교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제일 들어가기 어렵고 창의적인다. 핵심이 뭐예요? 인문고전 독서입니다. 그 다음에 세인트 존스 대학교라고 이 대학도 굉장히 들어가기 어렵고 유명한 대학교인데 이 학교는 대학교 들어가면 전공이 없어요. 법학, 경제학 이런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공부하냐? 대학 4년 동안에 100권의 인문고전을 달달달 읽고 서고 토론하고 발표하고 그 다음에 졸업합니다. 그리고 이 학교가 눈부시게 성장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 학교는 시카고 유니버시티. 시카고 유니버시티는 누가 만들었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록펠러가 만들었어. 록펠러가 돈을 떼돌려 버렸는데 너무 독과점이라고 이걸 얻어먹으니까 학교를 하나 만들었는데 시카고 유니버시티를 만들었는데 이게 3류 학교인 거예요. 이 학교를 1류 학교를 좀 만들고 싶어가지고 누군가를 데리고 오는데 허친슨이라는 총장을 데리고 옵니다. 이 총장이 1930년에 들어가지고 시카고 플랜이라고 하는 학습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핵심이 뭔가 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자, 지금부터 시카고 대학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인문고전 100권을 달달달 읽고 쓰고 토론하고 발표하고 하지 않으면 졸업 안 시키겠어. 이게 다예요. 그리고 이 시카고 유니버시티가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은 지금까지 노벨상을 90명이나 배출한 프랑스의 전체 나라가 노벨상을 배출한 것보다 더 많이 배출한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노는가 하면은 인문고전 독서에서. 여러분들 미국에 가면은 소위 말해 사립 중고등학교, 굉장히 유명한 사립 중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공부보다 더 중요시하는 게 있어요. 뭐죠? 체육특기입니다. 체육특기. 그죠? 왜 그럴까요? 아니마, 사냐, 인, 꼬르푸레 사뇨. 이 정신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뺏기기만 해가지고 체육 시간이 있긴 한데, 그게 뭐예요? 체육 시간에 바쁘면은 공부해요. 그럼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넘어가죠. 자, 저는 어릴 때부터 독서를 좋아해서 특히 인문고전을 통해서
책을 읽고 쓰고 사유하고 질문하다가 이것을 제 하는 일에 도입해서 만들어낸 특허 학습 방법이 생각일기 독서 학습 방법. 학습 방법. 대한민국에 여러분들 공부는 대학교 다닐 때까지 공부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의 시대는 평생의 공부력이 있어야지 살아갈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부는 공부하는 습관, 방법이 제일 중요해요. 이것만 장착하고 있으면 어떤 공부력이든 소화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여러분들은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독서할 때 써먹어도 돼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사람이 천재가 다산정약용 선생입니다. 지금부터 잘 들어야 됩니다. 다산정약용 선생이 어떻게 학습을 하는가 하면은 통독하고 정독하고 반복 정독하고 필사하고 반복 필사하고 사회하고 질문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책을 두꺼운 책을 하나 주면은 처음부터 1페이지부터 열심히 읽는 게 아니에요. 그냥 쭉 넘기는 거예요. 10% 이해된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읽을 때 20%, 30%, 40%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해 주죠. 그죠? 통독하고 정독하고. 자, 그 다음에 그냥 읽는 것이 아니고 읽어가면서 중요한 문장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산정약용 선생의 초습 방법이 뭔가 하면 초가 뭔가 하면은 풀을 뽑듯이 뽑을 초 중요한 문장을 뽑아내가지고 내가 필사 적어보는 거예요. 적다가 처음에는 뺏기죠? 적다 그 다음에 내 생각을 주입하고 그럼 글쓰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글과 저거를 조합하고 내 생각을 주입하고 그런 과정을 몇 번 하는가 하면은 한 책당 100번을 한다 이 말이에요. 100번. 그러면 뭐예요? 이렇게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공부했는가 하면 인풋으로 공부했어요. 눈으로만 공부했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강의를 잘 듣고 눈으로 읽고 이해하고 암기하고 심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공부가 인풋 공부예요. 아웃풋 공부는 읽은 것들을 내가 뽑아서 쓰고 서브노트하고 반복해서 하고 계속해서 심화해서 서브노트하고 내 생각을 주입하고 까지 가는 게 다산정약용 선생의 소수 방법. 여러분들이 책을 읽거나 중요한 경험을 하면 반드시 기록을 하세요. 기록을 하면은 그 기록을 한 번만 하지 말고 아까 얘기했죠? 3699. 3번 하고 3번에 3번 6번 하고 3번에 3번 9번 하고 이러면 뭐예요? 그것은 여러분들한테 남습니다. 자, 이 책을 쓴 사람은 저자가 썼죠. 그죠? 이 지식은 내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책을 읽으면서 내가 중요한 문장들을 뽑아 적기 시작하고 내 생각을 주입하면은 이 지식에 나의 뭐예요? 육체적인 힘이 들어간 거죠. 나의 입김이 들어가고 감정이 들어간 거죠. 서다가 힘들다. 어떻게 조합할까? 복잡하네. 모든 생각들이 뭐예요? 나한테 잔상으로 남아가지고 기억에 안 잊혀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모두한 경험과 지식과 하는 것들을 기록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자 그렇게 기록한 것들을 그냥 있으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가르쳐 보는 거예요. 가르칠 수 있는 대상이 없으면 내가 스피치 해보는 거예요. 내가 녹음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럼 뭐예요? 내가 썼던 문장들을 쭉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설명이 안 돼. 그럼 뭐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죠?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내가 공부했던 것들을 아는지 모르는지 자기도 헷갈려. 그러니까 메타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가르쳐 보면서 내가 메타인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떤 부분이 약한지가 정확하게 들어와요. 여러분들이 리더이기 때문에 앞으로 스피치 할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썼던 문장들을 내가 줄줄거리며 녹음도 해보고 스스로 예를 들어 가르쳐보는 이것을 통해 가지고 내가 완벽하게 이 지식이 내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소수법을 통해서 이 가르치는 학습 방법은 서양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사람이 존 스튜어트 밀입니다. 존 스튜어트 밀이 누군가 하면은 공리주의 철학자인데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에요. 이 아버지가 제임스 밀이라고 철학자예요. 이 존 아버지가 이 자기 아들을 정말 이 유명한 학자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8살 때부터 인문고전을 읽히는데 인문고전을 읽고 이 존 스튜어트 밀이 정리를 해가지고 아침에 아버지랑 산책을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설명이 안 되죠? 그럼 다시 돌아가가지고 또 적어요. 또 설명을 해요. 자, 설명이 됐죠? 설명한 것을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9남매의 장남이에요. 그러니까 8명의 동생들을 자기가 아버지한테 설명했던 걸 그대로 설명하면서 자기가 깨우친 거예요. 그래서 공리주의 대철학자가 된 거예요. 그 학습 방법을 도입한 학교가 시카고 유니버시티예요. 시카고 플랜이
이 존 스튜어트 밀의 학습 방법을 도입한 거고, 하버드나 아이비리그의 모든 대학이 이 존 스튜어트 밀의 학습 방법을 그대로 도입. 저는 이 다산 정자교육 서적의 초수법, 존 스튜어트 초수법을 저희 영어 교재, 수학 교재, 인문 고등 교재 전부 다 교재에, 그 다음에 온라인 시스템에 다 장착을 해가지고 알고리즘으로 만들고 특허를 만들고 그거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소크라테스 문답법. 자, 이렇게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해서 뭐예요? 내가 이제 토론하고 발표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토론하고 발표하는 걸 듣는 것도 내가 뭐예요? 공부예요. 그걸 듣고 받아가지고 토론하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뭐예요? 지식은 확장된다. 결국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오류와 이런 것들이 다 열리는 거예요. 생각이 열리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 뭐가 됩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눈으로 보였던 것만 보이는데 내가 사유하는 것들은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남들이 미처 몰랐던 기회가 내한테 뭐예요? 체크업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의 미래를 열게 되는 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애들 보고 만화를 익히지 말라는 거는 만화는 직접적으로 딱 보자마자 바로 이해하죠. 그러니까 생각을 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화는 생각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인문고전이 추상하고 엮이는가 하면은 인문고전은 뭐예요? 몇백 년 동안 인류가 읽어도 계속 새로우니까 읽죠, 그죠? 추상화는 뭐예요? 볼 때마다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낳는 거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모든 위대한 문학 작품들은 은유적인 표현이 적용된 작품입니다. 한강의 작품, 이번에 노벨상 받았죠? 극단적인 은유적인 표현이고, 오징어 게임 있죠? 오징어 게임이 뭐예요? 이 세상이 자본주의 시대에서 황금만 쫓는 부분들을 오징어 게임으로 은유적으로 엮어서 표현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있어요? 기생충. 기생충이 뭐예요? 이 물질주의 사회에서 빈부의 차가 거심한 것을 기생충으로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뮤지컬 중에서 레미제라블이 뭔가 하면은 프랑스가 전 세계 민주주의를 발언 기원지인 프랑스가 어떻게 장발장이 빵 한 조가리를 훔쳐 먹었다가 20년 동안 징역형을 살 수 있어? 우리는 혁명해야 돼. 이게 뭐예요? 레미제라블. 불쌍한 사람들의 불쌍한 사람들. 빵 한 자리를 훔쳐 먹고 20년 동안 감옥에 갇히는 그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라. 뭐예요? 은유적인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뭔가 하면은 지식인들은 은유적인 능력이 극대화돼요. 은유적인 능력이 극대화됐으면 창의성이 생기는 거고. 그 은유적인 능력이 생기려고 하면 그냥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간접 경험을 많이 하는. 그게 결국은 책을 읽는 것도 간접 경험이고, 좋은 사람을 만나가 대화하는 사람도 간접 경험이고, 그런 것이죠. 자, 제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 중에서 20세기의 지성 러셀이라고 하는 영국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영국의 철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면서 세 가지 열정이 나의 인생 전체를 지배했으니 그 열정 중에 하나는 사랑에 대한 갈구, 두 번째는 지식에 대한 탐구요, 마지막 하나는 인류의 고통에 대한 참기 힘든 연민이 그것이다. 그러니까 러셀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열심히 공부하고 대수학자가 돼가지고 명성을 낳아서 행복한 게 아니고, 자기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고 사람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에 대한 열정이 풍부하고, 나는 진리에 대한 호기심이 너무너무 충만해가지고 파면 팔수록 내 열정이 되살아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공부하는 모든 원인들이 나도 모르는 이 인류가 가지고 있는 그 고통에 대해서 내가 참기 힘든 연민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조금이라도 내 능력 있는 한 조금이라도 뭔가 해결해보고자 하는 열정 때문에 내가 이 인생을 재밌게 살다 간다, 이렇게 멋있는 말이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세상을 집착하면서 살면은 내가 위험해집니다. 집착해서 사는 것과 좋아하면서 즐기면서 사는 것은 완전히 틀린 거예요. 집착하면서 사는 것들은 어떤 일에 빠지는데 그것들이 나의 이기심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지, 내가 일을 해가지고 명예를 얻어야지, 내가 일을 해가지고 뭔가를 해야지, 내 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나는 항상 불안에 휩싸입니다. 어떤 불안에?
야, 내가 잘못하면 내 미래가 불안한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것을 내가 가져야 되는데 저 사람이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뺏어와야 되는 거 아니야? 내 과거에 이 일을 잘했을까? 모든 게 불안한 거예요. 내 욕심이 들어가니까. 근데 즐기는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즐기면서 이 세상에 을 위해 가지고 내 능력이 닿는 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들을 내가 우선시하는 거예요. 내 이 일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야지. 그러면 세상에 도움이 되면 뭐예요? 나한테도 도움이 되고 결론적으로 사실은 내가 돈도 더 많이 벌고 더 명성을 얻고 사후적으로 얻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되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건데 보통의 사람들은 에이 말만 그러지 왜 그럴까요? 그러죠. 그런데 인문고전을 정말 읽다 보면은 그게 진심으로 와닿아요. 아, 정직하게 사는 것들이 제일 빠른 길이다. 올바르게 사는 것들이 제일 좋은 길이다. 더불어 사는 것들이 내가 행복한 길이다. 이런 것들이 피부적으로 오고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인문고전을 공부하고 지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식을 공부해가지고 지가 아무리 지식을 해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업을 얻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우리가 왜 그 사람을 왜 존중해 줍니까? 자기가 그 지식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영달을 가지고 사는데 왜 우리의 지식을 존중해 줍니까? 그 지식을 존중해 주는 이유는 그 지식이 세상을 위해서 뭔가 역할을 해줄 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식인을 존경해 주는 거죠. 그 지위를 존경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관점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고, 정리하면은, 저의, 인생이라기보다도 제가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고, 교육이라는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고, 그럼 제가 조금 능력이 되기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좀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남들처럼 막 돈을 벌기 위해 가지고 수능 대비 교재를 만들기 싫고 나는 돈이 안 돼도 철학책 인문고전을 만들어 가지고 초등학생부터 나는 읽힐 거야. 이런 방법을 하면은 얘는 인생 바뀔 수 있어. 그런 애들이 저는 우리 학원에 가면 우리 학생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스타 강사죠. 강사는 스타죠, 스타. 제 필명이 플라톤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 필명이 플라토곤이다. 그러니까 저는 인문고전의 독서를 통해서 제 인생이 다 바뀐 거예요. 생각도 열리고. 그래서 제가 이런 경험들을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고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인문고전을 읽어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살까, 삶이 무엇일까 이게 아니고 인문고전은 살아가는데 핵심이다. 내 미래를 여는 데 핵심이고 지식이 되는 데 핵심이고 그 다음에 행복의 기운도 거기 왔다 하는 것들을 공유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 아무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마치고 혹시 질문이 있으면 한두 개만 받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다른 데서 질문이 한 3군데 있었는데. 자, 질문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